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한 번 쉬고 또 이번 주 이틀 쉬고 수요일로 바로 시작이 됩니다. 긴 연휴 네. 쉬고 이제 오늘 국내 증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미증시 보게 되면 이제 고점 대비로 20% 하락했다가 지금 이제 한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벗어났다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며칠 쉬는 동안에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환율 때문에 또 그러게요. 많이 이것저것 또 이렇게 살펴보시느라고 뭐 마냥 좋다고 할 수도 없는 또 원화의 또 급등세입니다. 네, 쉬는 동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월요일 같은 수요일 머니쇼 시작해봐야 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관세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 할 뚜렷한 결과가 네.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5월 FOMC 결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 좀 관망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지금이 뭐 연준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인가 싶은 네.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한번 결과는 봐야겠죠. 자,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지만 별다른 발언 없었던 탓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게 됐습니다. 의약품 대상 품목 관세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발언도 있었고요. 무슨 뭐 헐리우드 영화 관련 네. 살리겠다고 네. 뭐 외국에서 만든 영화 관세를 때리네 말에 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자, 게다가 FOMC 회의가 시작되면서 기준금리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채 수익률 전반적으로 하락했고요. 10년물 4.29, 2년물 3.78% 정도입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모두 휴장했던 국내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는 양시장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2,560선을 목전에 뒀고요. 코스피는 0.6% 상승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이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미국의 관세 정책과 또 국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5월 FOMC 회의 결과도 확인해야 하는 만큼 국내 증시 기대감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틀 쉬고 다시 개장하는 국내 증시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출발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모니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모두 존재하는 국내 증시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코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뉴욕 증시는 계속되는 관세 위협에 이틀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무역 협상은 나오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를 예고하는 등 여전히 많은 관세 뉴스를 만들고 있는 것이 점점 투자자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세 불확실성에도 여전히 미국 경제는 탄탄한 흐름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보고 월가에서는 더 이상 랠리가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간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는 0.95%, S&P 500 지수는 0.77% 떨어졌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1% 가까이 빠졌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실적 발표 후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시총 2위 자리로 떨어졌고요. 엔비디아는 미국 의회에서 AI 칩의 위치 추적을 달아 중국으로의 밀수를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오늘 소폭 내렸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영국과 독일 등 주요국들에서 판매 부진이 지속되면서 오늘 2% 가까이 빠졌고요. 또 워런 버핏의 은퇴 발표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오늘도 소폭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한편 시총 11위 자리로 떨어진 일라이릴리는 의약품 관세가 2주 내에 발표된다는 소식에 오늘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대로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투자 심리가 흔들렸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무역 협상 체결 소식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몇몇 합의에 서명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격을 정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사이에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서 어제는 의약품 관세를 앞으로 2주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관세 소식이 좀처럼 멈추고 있지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보고 트럼프 임기 4년 내내 관세 위협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일 나올 FOMC 결과를 앞두고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공개된 4월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견조한 것으로 나오면서 월가에서 이 같은 의견들이 여러 나왔는데요. RSM의 조 브루스웰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거나 정점에 거의 도달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하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는 돼야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오늘 특징적인 종목도 살펴보면 관세 불확실성에도 혼자 잘 나가던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 후 급락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1분기 실적 자체는 잘 나왔지만 밸류에이션이 거의 200배에 달하는 만큼 너무 높았던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매도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월가에서도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도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비이성적이라면서 투자 등급을 중립 혹은 비중축소로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지표도 확인해보면 2월 들어서 감소했던 무역 적자 규모는 3월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앞두고 기업들이 약품과 자본재, 자동차 등에서 상품 수입을 늘렸기 때문인데요. 3월 수입이 4.4% 증가한 가운데 상품 수입이 5.4% 급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무역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이번 1분기 GDP 데이터가 전분기 대비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인데요. 경제학자들은 5월까지는 다시 수입 폭증이 줄어들면서 2분기 GDP는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간밤 진행된 42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발행금리는 4.342%로 발행 당시 시장금리보다 낮게 나타났고요. 응찰률도 6개월 평균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이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불확실성으로 국채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는 어제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이후 급반등이 나섰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6월 원유 생산량을 예상보다 더 많이 증산하기로 합의하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었는데요. 추가적인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미국 셰일 기업들이 생산량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부상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3.43%, 3.2% 오르면서 배럴당 59달러, 62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금값도 다시 2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의약품 관세를 내놓는다고 밝히면서 관세에 대한 위협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어서인데요. 간밤 금선물은 3% 넘게 뛰면서 온스당 3,430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파이낸셜 타임스입니다.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이 된 화웨이가 반도체 자립을 위한 대규모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이다 전했는데요. 모두 3곳이 지어지고 있고 현재 완공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반도체 설계부터 장비 제조, 후공정까지 한 곳에서 수직계열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반도체 분석업체 세미애널리시스는 화웨이가 AI 공급망의 모든 부분을 자국에서 개발하기 위한 전례 없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어떤 기업도 시도해본 적 없는 일이다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는 추가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중국 밀수를 막겠다며 AI 칩 위치 추적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에는 반도체 칩의 위치 추적과 함께 수출이 금지된 국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킬 스위치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 여럿을 포함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힘을 보태면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독점 기업으로 낙인 찍힌 구글 소식 눈여겨봤는데요.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요구했던 미 법무부가 이번엔 광고 기술 사업 강제 매각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법원이 구글이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놓자 후속 조치에 나선 건데요. 소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불법적인 계획의 주요 도구였던 제품들의 분할 매각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구글의 에드엑스 사업을 즉시 매각하도록 명령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이에 구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법원 판단을 넘어서는 조치라며 대신 향후 3년간 모니터링을 받겠다 제안했는데 재판부는 오는 9월부터 양측의 변론을 듣는 심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픈 AI가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인데요. 사측은 회사 구조를 공익법인으로 개편해도 비영리 조직이 전체 사업 통제권을 유지하게 된다 밝혔습니다. 영리법인 전환에 반대하는 외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한 발 물러난 모습인데 향후 투자금 유치 등의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장 400억 달러에 달했던 소프트뱅크의 투자도 계약 옵션에 따라 절반으로 쪼그라들 수 있게 되고 기술 사용 권리를 놓고 얽혀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 재설정 여부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텍사스주 최남단에 들어설 스타베이스라는 도시에 주목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지가 위치한 이곳에 자체 도시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최근 주민투표를 통과했고 곧 카운티 판사가 선거 결과를 인정하면 공식적으로 텍사스의 자치단체가 됩니다. 면적 4.6제곱킬로미터의 이 작은 마을은 주민 대부분이 스페이스X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장과 시의원 등 첫 선출직 공무원도 승인되는데 모두 전직 혹은 현직 직원들이고 새로 들어설 도시위원회는 지역 용도 설정부터 건설 프로젝트 등을 둘러싼 권한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CNBC입니다. 투자의 저세 워런 버핏이 깜짝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주주총회 자리에서 올해 말 물러나겠다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비보험 부분 부회장인 그렉 아벨을 CEO 자리에 오르도록 이사회에 추천하겠다 덧붙였습니다. 무너져가던 버크셔 해서웨이는 버핏을 만나고 주가는 지난 60년간 550만% 넘게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달러를 돌파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톱10에 오르는 등 버핏 매직을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버핏 없는 버크셔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일각에선 아벨 부회장이 버크셔의 핵심 자산 중 하나인 우리 돈 370조 원에 육박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감독한 적이 없다는 점을 약점으로 꼽고 있고 버핏이 버크셔를 키워내는 과정이 단순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 일종의 문화 현상이었다는 분석 역시 아벨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대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사람처럼 걷고 손을 쓰고 말귀를 알아듣는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올해 초 신설한 미래 로봇 추진단이 첫 인재 채용에 나서면서 로봇 사업에 대한 큰 그림이 드러났는데요. 그러면서 로봇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삼성은 크게 세 분야에서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는데 두 발로 걷는 보행 기술과 전신 제어, 로봇 손과 팔의 정밀 조작 기술, 그리고 로봇의 뇌 역할을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이렇게 3개 분야입니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전신, 조작, 지능 세 요소를 통합해 개발에 나선 것이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사람과 유사한 범용 AI 로봇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를 통해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와의 경쟁이 예상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오늘 E&M과 포메탈 상한가 기록했고요. 두산도 10% 가까이 올랐고 이렌시스 4.44%, 퍼스텍도 3%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기적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대사 이상과 관련된 지방 간염에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 실험 결과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뛰어올랐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과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공동 연구팀은 최근 세마글루타이드가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을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상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질병이 비만 및 제2형 당뇨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비만 치료제의 주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가 간 질환 개선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실험에 여러 한계점이 있었던 만큼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나 세마글루타이드 약물의 적용 범위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서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등 제약회사들이 잇따라 먹는 비만 치료제 상용화에 한 발 더 나아간 점도 주가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인벤티지랩 상한가 기록했고요. 큐라티스도 23% 넘게 올랐고 라파스 15.04%, D&D 파마텍 11.87%, 올릭스도 10%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테마주가 급등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 취임 첫 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엔 개헌을 완료, 또 3년 차엔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대선 출마 선언과 더불어서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하자 관련주가 연일 조기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아이스크림 에듀 21% 넘게 올랐고 태영건설 15.13%, 시공테크도 12% 넘게 올랐고요. 모헨즈 10.66%, 대성창투도 9% 가까이 시세 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알령 해제 기대감 훈풍이 또 한 번 강하게 불면서 화장품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중국 관영방송 중국중앙TV가 올해 하반기 K-팝 아이돌 그룹을 대거 초청해서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대도시 6곳에서 대규모 한중 합작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순회 공연을 펼치는 건 사드 사태 이후 9년 만인데요. 이번 합동 공연 프로젝트가 성사된다면 이는 사실상 한알령 해제를 의미하는 거라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K-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아티스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 가운데 코스닥에 상장된 헝셩그룹이 기존 중국 사업 기반을 활용해서 화장품 부문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국내 브랜드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 소비자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넥스트아이 18% 넘게 올랐고 라파스도 15% 넘게 올랐고요. 제이준 코스메틱 13.27%, NFC 10.54%, 파밀셀도 10% 가까이 시세 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연휴 잘 쉬셨습니까? 국내 증시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상승불 키며 마감했지만 이번 주는 또 복잡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NDF 시장에서 환율이 롤러코스터를 타서 오늘 정규장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전쟁에 불을 붙였고 또 여기에 환율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시 많아졌습니다. 전 거래를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0.1%, 코스닥은 0.6% 상승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정점을 지났다는 기대감이 커졌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깜짝 호실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편 외국인은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700억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특히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팔아냈습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도 2,300억 원이 넘는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다만 기관이 3,2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도와 순매수를 번갈아 가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에는 8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도 660억 원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500억 원에 가까운 매도 우위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3, 4위가 바뀌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 뛰면서 시총 3위를 기록한 반면 LG 에너지솔루션은 4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에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주 흐름 어떨지 보셔야겠고요. 한편 삼성전자는 2% 내렸지만 SK하이닉스가 4.7% 상승했고 그 밖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B금융 등이 2, 3%대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흐름이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한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불을 켰습니다. 알테오젠과 HLB 비롯해서 파마리서치와 펩트론, 리가캠 바이오까지 제약 바이오 대표주들 모두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환율이 좀 걱정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 마감 시간 15원 70전 급락하면서 1,405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중 최저 수준으로 미중 간 관세 협상 기대감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환율 우리가 쉬는 사이에 여기서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국 뉴욕 차익 결제 선물한 NDF 시장에서 1,300원대까지 빠르게 내렸습니다. 대만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위해서 대만 달러화 강세를 용인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대만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 역외 환율 1,375원 80전인데요. 정규장 열리면 원화가 변동성 커질 수 있겠습니다. 외환시장 개장 상황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체크하시죠. 이번 주는 수목금 3거래일만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내일 새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 만큼 짧지만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결정 후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줄 것인지 기자회견 내용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7일부터 독일에서 세계적인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유럽이 개최되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유럽 간학회가, 한국에서는 바이오 코리아가 열립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의 호재가 되겠습니다. 다만 바이오의 경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뤄집니다. 오늘은 한화와 SM, SK바이오사이언스, PI첨단소재, 안랩,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까지 1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확인하시죠. 한편 전 거래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저출산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생활 밀착형 혜택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커진 상황입니다. 여기 환율도 좀 걱정인데요. 일단 프리마켓에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5위권 내에서는 혼조세입니다. 삼성전자는 0.5%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54,600원. SK하이닉스가 0.6% 가까이 내리면서 거래가는 184,900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상대로 조금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약품 관세에 대한 좀 부담감 때문에 2.58% 내리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05만 7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78% 상승하며 32만 3천 원. 현대차는 0.26% 약세입니다. 거래가는 18만 8,9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죠. 지금 1위부터 4위가 모두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2.5% 하락하며 34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86% 내림세로 10만 3,600원. HLB도 1.2% 약세입니다. 거래가 5만 6,7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0.2% 내림세로 5만 100원.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5% 상승합니다. 거래가 27만 4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아무래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환율과 요동치는 국제 정세, 여기에 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여러모로 복잡한 출발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장 초반의 상황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긴 연휴를 이제 마치고 오늘
국내 증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나온 내용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동 순방을 앞두고 지각을 뒤흔들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또 이렇게 예고를 하니까 글쎄요. 대체 어떤 발표를 하려고 이러는 건지 이거는 무역과는 무관하다고 했는데 글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또 미증시 보니까 장 종료 후에 스캇 베센트하고 제이미슨 그리어 그 미국 무역부 대표가 스위스에서 중국하고 만나서 협상을 진행할 거다라고 하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느 소식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참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네. 뭐 엄청난 빅 어나운스먼트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그 마크 카니 캐나다 네. 총리하고 네. 정상회담하는 그 자리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네. 저는 거기서 마크 카니가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떤 저기 보면은 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그게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OX를 쳐놓고 네. X다 싶으면은 예. 대놓고 저렇게 보면 사람을 갖다 민망하게 만드는 그게 있더라고요. 예. 카니를 인정 안 해요, 보면. 예. 카니도 딴 거 없이 트럼프를 인정 안 했거든요. 네네. 뭔 개소리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뭐 예. 51번째 주? 뭐 이런 거 없다 해놓으니까 그런 식인데 글쎄요. 빅 어나운스먼트 그동안에 겪어봤던 경험으로는 그렇게 빅은 아닐 겁니다. 아니, 혹시 모르겠어요, 뭐 또 진짜. 예. 약값 엄청 낮춘다 이 정도 아닐까 싶은데 저는. 약값? 예, 아니 의약품. 무역과는 무관하다고 무역과는 했는데 무관할 수도 예, 있다. 뭐 그런 무역 관련 식이었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이러니까 더 이상해요. 예. 예. 근데 지금 전쟁은 엉뚱한 데서 나고 있네요. 파키스탄 측에서 무슨 뭐 인도가 발사한 미사일로 한 8명이 네. 죽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유, 예. 오늘은 지금 뭐 그동안에 연휴 동안에 뭐 잘 정리가 안 되는데 한번 네. 정리해 주실 분 나왔죠? 약간 머릿속 뒤죽박죽이죠. 뒤죽박죽이에요. 네. 예.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의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이 매일매일 방송하다가 오랜만에 쉬고 오면은 이 소식 저 소식 너무 그래. 많아요. 정리가 잘 안 돼요. 예, 예. 좀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 예. 아니 어떤 내용부터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 달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예, 네. 4월? 예.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엄청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예. 뒤죽박죽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나놓고 만약에 우주여행을 갔었으면 예. 4월 초에 우주여행 갔다가 지금 돌아왔으면 지수를 보면 그대로예요. 아, 그렇죠. 예, 그 맞아요, 사이에. 맞아요. 예. 난리가 났었는데 예. 사실은 한 달 지나놓고 와 보니까 뭐 돌아온 사람은 뭔 일 있었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참 트럼프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긴 하다. 네. 쥐락펴락하고 있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시장의 기대대로 이제 잘 가느냐 안 가느냐 이제 그걸 봐야 될 텐데 예. 적어도 첫 번째 제가 주목했던 포인트는 주식시장은 트럼프와 베센트의 그러한 그러니까 그 관세의 향후 협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얘기에 환호하면서 그 사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대감으로 이전 수준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지금 차트가 하나 열려 있는데 저기 노란색 쳐여 있는 게 상호 관세 발표했던 그 시점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파란색 선은 S&P 500인데 이건 우리나라 차트도 똑같고 코스피도 그렇고 세계 지수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예. 딱 저 수준까지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이런 표현했지만 이게 이런 표현 써도 되지만 뻥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그런 블러핑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기대가 그래서 앞으로는 다 잘 될 거야. 이런 얘기했지만 실제로 외환 시장에서는 그걸 잘 믿지 않는다. 그러게요. 아.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트가 붉은색 선이 미국 달러 지수입니다. 네. 보시면은 달러 지수는 급락을 같이 동시에 했고 그 예. 이후로는 상승을 거의 못했어요. 사실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변동성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할 얘기들이 환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더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주식 투자자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대부분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이제 뭐랄까 이제 그 위험을 지나고 나서 앞으로의 그런 희망을 보고 있는 반면에 외환 시장의 투자자들은 적어도 현재의 위험이 진행형이다. 그리고 아직 특별히 해결된 게 없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연휴 동안의 그 흐름에서 큰 그 격차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고민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저 파란색에 S&P 500이라 하셨지만 우리 코스피를 대입해도 뭐 세계 지수를 대입해도 저런 식의 파란색의 양상일 것이고 증시는 거의 다 상호 관세를 부과했던 그 레벨로 돌아와 있는데 네네. 달러는 많이 떨어져 있고 사실 미국채 수익률도 보면 그때 4월 초보다는 아직은 높죠. 맞아요. 아직은 높으니까 그러니 증시가 주식시장이 제대로 지금 시장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다소 안일한지 그거는 이제 5월 중에 또 어느 정도 뭐 판가름이 나겠네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배팅을 다른 하고 있는 배팅을 거죠. 하고 네, 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잘 해결될 거야. 여기에 배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말씀 주신 대로 채권시장과 특히 이 외환시장. 외환시장에서는 야, 아직 위험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이 소위 말하는 그 위험을 반영해서 가격에다가 녹여놔야 돼. 예. 그래야 혹시라도 나중에 그것이 실제화됐을 때 그것을 버텨낼 수 있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확실히 주식시장은 뭔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정점을 지나고 있다. 이쪽에 좀 베팅을 하는 분위기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환율 시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확실히 지금 아시아 통화 자체가 좀 변화가 있죠. 주말 동안 사실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였어요. 금요일부터 난리였어요. 사실 예. 우리가 차라리 쉰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내내 그 뉴스 보다가 저는 사실은 그 뉴스 보다가 거의 못 쉬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팔로우 하느라고. 예, 예.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한 주간 그 주요국 환율 변화를 보면은 네.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이 차트를 갖고 왔는데 지금 제가 그 점선 붉은색 점선을 친 것이 이제 그 왼쪽 편은 자국 통화가 달러 대비 강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 지금 아래로 내려오면은 예를 들면 원화가 빠지면 우리 원화 통화가 강세 가는 거잖아요. 그래 똑같은 환율이 떨어진 만큼 강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네, 네. 1달러에 대해서 줘야 될 얼마? 돈이 줄어드는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강세고 우측 더 줘야 되면은 통화 약세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한 주간 그 사이에 계속 강세를 보였던 달러 지수를 중심으로 달러 지수는 소폭 이제 보합권 정도 되고 그것을 구성하는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살짝 올랐어요. 약세가 살짝 보였는데 아시아 통화가 대만이 가장 빨리 강세를 갔습니다. 한 주간 거의 77% 그 강세를 보였거든요. 대만이 어마어마한 이거 불가피해 사실은 한 3일 만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정도 났고 이걸 쫓아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한국 원화, 그다음 뭐 태국 바트, 인도네시아, 남아공 일부 있지만 싱가포르, 호주, 인도 이게 다 아시아권이잖아요. 그러네요. 이쪽이 전반적으로 대만이 끌고 나머지들이 달려가는 형태로 이것이 상당히 통화 강세가 나서 인류 혹자들은 1997년도 이게 이제 지금은 혹시 보시는 분 중에는 그때 안 태어난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외환 위기였지만 예. 아시아 외환 위기였습니다. 그랬죠. 그때는 정반대였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데 97년대 우리나라 때 환율이 800원, 900원대에서 거의 2,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역으로. 네. 근데 지금은 정반대가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뭐랄까 그때의 약간 데칼코마니지만 데자뷰가 거꾸로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좀 당황하기도 하고 이게 뭔 일이래?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바트화부터 시작했고 결국 우리 원화까지 왔고 2,000원까지 갔던 그 시절 그때는 뭐 태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전부 다 달러가 나라에 국가적으로 달러가 부족해서 난리가 났었던 때였고요. 그래서 진짜 외환 위기였고 그래서 IMF에 손을 벌렸고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상황이니까 위기. 근데 주말에 아마 송 대표님도 이것저것 뭐 컨텐츠 보시면서 정리하시느라 그거 하셨겠지만 많은 영상들이 올라왔어요. 왜 대만 달러가 내지는 왜 환율이 이렇게 급락을 하는가? 그걸 갖다가 우리 장 열려서 고스란히 받아냈으면 진짜 아수라장이 됐을 것 같은데 아니면 오늘 NDF가 1,376원이네요. 네. 이게 지난주에 1,405원으로 끝났는데 그러게요. 이게 개장 초에 어떤 식으로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아시아 통화들만 선진국 통화들 대비 달러 인덱스도 거의 제자리인데 여기만 이래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좋게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우니까. 맞습니다. 통화가 강해졌는데도. 네.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이게 이제 실물과 연계돼 있는 움직이면 그거면 사실은 대응이 되거든요. 네. 원래 실물과 연계돼 있으면 서서히 가고 네. 방향성이 추세가 잡힙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실물이 움직였다기보다는 금융시장에서만 지금 이것이 급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대만이 일단 첫째적으로 왜 네. 대만 달러가 왜 이렇게 강세로 예. 급격하게 돌아섰냐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그 대만이 사실은 숨어 있는 그 미국 그 달러 자산 부자였습니다. 알부자죠, 알부자. 예, 알부자. 예. 그것도 상당히 숨겨져 있는. 예. 우리가 맨날 지금 우리 중국, 일본만 얘기하고 있는데 유럽 뭐 세 군데만 예, 얘기를 예.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대만이 미국 자산을 엄청 갖고 있더라. 그것도 미국 채권. 네. 그러니까 국채도 그렇지만 미국 기업채, 심지어는 장기물인 주택 저당 채권 (MBS) 그리고 이렇게 롱텀 또 뭐 네. 지방채, 뭐 지방 그 지방 정부채 뭐 이런 예. 것들 다 들고 있더라 이거죠. 그 규모가 잠깐만치 1조 7천 달러. 이게 1조 7천 달러니까 감이 잘 안 1조 오시잖아요. 7천억 달러. 1조 7천억 달러면 그게 우리나라 아마 GDP 한 해 GDP입니다. 그게 아마 재작년 말 기준일 거예요. 예, 예. 지금 작년 말 통계도 아직 안 나왔고. 작년 말 통계로 뭐 일부에서는 한 1.4, 1.2 뭐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예. 뭐 그건 사실 뚜껑 가봐야 되고 네.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나와 기준으로 있는 보면 데이터가, 1.7조 달러인데 이것이 대만이 우리나라 정확히 GDP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8천억 달러니까 일본, 대만은 자기네들 한 해 전체 GDP의 2배 수준의 미국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엄청난 부자이긴 하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달러가 강세로 갈 때는 더 좋죠. 해피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달러가 약세로 가면 거꾸로 이제 내가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해놨던 것들이 계산이 다 깨지게 되는 네네.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만의 보험사들이란 겁니다. 예. 저기 전체 1조 7조 달러 중에 거의 8천억 달러, 그중에 7천억 달러를 대만 보험사들이 다 들고 있었고요. 그중에 보시면 왜 그럼 보험사들이 문제냐? 자산은 전체의 한 70% 가까이가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인데 네. 내가 이제 그러니까 자산이 있으면 부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내가 누구에게 돈을 줘야 될 거. 그거는 대만 달러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예를 더 쉽게 들면 제가 전세금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내가 미국 달러로 잔뜩 걸 들고 있어 맞춰서 딱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가 됐는데 미국 달러가 10%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거 바꿔갖고 손실인데. 바꿔갖고 네. 내가 그 달 전세금 줘야 되는 날 맞춰주고 이걸 원화로 바꾸려고 그랬더니 10% 부족해요. 네. 이 현상이 지금 보험사한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로 이 그 소위 그 표시 통화의 미스매치. 네. 지금 자산은 60% 이상이 달러로 갖고 있는데 부채는 자국 통화인 대만 달러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갚아야 될 돈과 내가 갖고 있는 돈에 서로 다른 나라 걸 갖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최근에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최근에 계속 올랐었잖아요. 그랬죠. 한 예. 3년 올랐고 최근에 왔다 갔다 했긴 했지만 그렇게 되면 금리에서도 채권 가격 자체도 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중교를 겪고 있으면서 대만 보험사들이 상당히 좀 문제를 겪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저 중에 이걸 환해질 해놨으면 좋겠는데 대만 그 규모 자체가 적다 보니까 한 8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 GDP다 보니까 이보다 더 큰 미국 달러를 자기 대만 달러로 왔다 갔다 할 외환시장 자체 규모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해지를 다 못하고 대략 지금 어제 발표된 대만 뉴스를 보니까 전체 100 중에 한 40%는 환 노출이 돼 있습니다. 결국은 저게 그대로 그 환율 변동에 지금 자산이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사실은 대만이 미국 달러 자산을 어마어마 들고 있으면서도 방향이 역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제 단기간에 이것이 혹시 급발진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때문에 투기적인 그러한 자금들이 그러니까 대만 달러를 사고 미국 달러를 파는 그 시장에서 큰 변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대만 외환 시장이 작긴 작았나 봐요. 이런저런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달러 약세의 해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저께 이틀 전에 갑자기 한 것도 아닐 텐데 이제 몰리다 보니까
몰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 무슨 뭐 서브에 사람들 폭주하면 왜 뻥 나듯이 이게 그냥 환율이 하루에 그냥 그렇게 6% 8% 1년 움직일 변동폭을 하루에 움직여 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밀린 숙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 지난 10여 년 이상, 그러니까 글로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대만은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GDP의 10%가 경상수지 흑자였어요. 그러면 해외 수출 수입 빼서 남은 것이 늘 GDP의 10% 되는 정도로 늘 쌓여왔다는 얘기죠. 네. 그럼 그 돈을 어딘가로 풀었어야 되는데 풀 방법이 없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다시 미국 자산을 사는 거. 이걸 하는데 이거를 사실은 중앙은행이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대만 달러를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서 사실은 조정을 한 거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환율 조작국 얘기를 들어 만한 사실은 일을 계속 해왔는데 중앙은행이 하면 눈에 보이니까 미국이 뭐라 할까 봐 이거를 어디로 뺐냐면 아까 봤던 보험사로 뺀 겁니다, 사실은. 근데 보험사는 문제가 뭐냐면 내 말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레버리지도 걸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전에는 돈이 들어와서 사실은 중앙은행에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그대로 조정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막판에 몰려서 방향이 바꾸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스위스 은행 방법입니다. 스위스는 들어오는 돈을 그대로 그 나라 쪽 자산을 사는 쪽으로 계속 바이패스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스위스 프랑을 안정화를 쭉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대만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너무 좀 욕심을 부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해결이 과연 그 대만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보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달러 자산이 약세로 가면은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지금 사실은 저 정도 규모면 미실현 위기지만 우리가 SVB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미실현이긴 하지만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팔면은 손해가 나서 소위 내 자본을 다 까먹는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흑자 도산 날 수 있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해결은 어떻게든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나라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해지를 뭘로 하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유사하게 대만 달러가 움직이니까 이제 수출도 비슷하고 이러다 보니까 방향성은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대만보다 한 2배 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해지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달러 자산에 대해서 반대로 자기 대만 달러를 어느 수준에서 팔아갖고 그걸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그러니까 뭔가를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 반대편에 있는 걸 팔아서 두 개를 매칭시키는 게 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원화 NDF를 한 달물, 3개월물을 내다 팔면서 사실 해지를 하다 보니까 세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대만 달러의 플럭시 해지라고 그래갖고 대만 달러 주가랑 한국 원화 주가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붉은색은 우리나라, 파란색은 대만 달러인데 방향성이 어떠해요? 똑같습니다. 결국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비자발적 강세를 가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강세 갈 이유가 지금 딱히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강세를 하시면 원화의 강세, 그렇죠. 환율 하락. 예, 지금 우리가 1,400원대 네. 우리 항상 고민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370원까지 훅 와버렸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대만 쪽에서의 그러한 그 해지에 관련된 자금들이 지금 한국 원화 쪽에 많이 좀 들어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생각이 들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늘 이제까지 고민했던 게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게 원화가 약세 갈까 봐 사실 안 들어왔으니까 원화 강세면은 외국인들 들어와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아져서 전반적으로 경기의 펀더멘탈 때문에 원화가 강세로 가면 방향성이 잡히니까 쉽게 들어올 텐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금융시장에서 비자발적으로 됐다 보다 보니까 야 이게 언제 이게 다시 바뀔지 방향이 바뀔지에 대한 두려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단기간에 가면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원래는 원화 약세가 다른 데서 나쁘지만 수출 기업한테는 돈이 더 들어오니까 네, 똑같이 그러니까. 팔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간에 해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만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고통을 받는 희한한 현상이 좀 벌어질 수 있어서 현재 이 상황이 단기간의 변동성을 키우면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이유가 딱히 주식시장에 큰 도움도 안 되면서 원화만 강세로 가는
이런 좀 뭐랄까 어쨌든 대만이 결코 우리하고 그래서 수교를 끊었나요? 아무튼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아직 뭐 도쿄 환시는 안 열렸습니다만 어떻게 달러는 지금 갑자기 이렇게 좀 강세를 보여요. 아시아장 열리면서 시드니 이런 데서 열리면서 베센트 장관은 어쨌거나 좀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 시장 갖다 다독거리려고 하는. 지금도 보니까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토요일 날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이죠. 스위스에서 중국하고 만난다. 이제 일단 긴장 완화가 급선무다. 무슨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뭔가 시장을 좀 무너지는 쪽보다는 다독거리려는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와중에 문제는 그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이틀 사이에 대만 달러가 급락을 하고 지금은 뭐 잠시 대만 중앙은행도 개입도 했다가 좀 밀리는 듯 했습니다만 지금 자발적인 반등세가 환율이 나오기도 하는 양상인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쉽게 뭐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시장이 좁은 시장에서 서로 막 출구로 몰리다 보면은 손절도 몰리고 알고리즘도 몰리고 하다 보면은 와르르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다가 안 되니까 뭐 없어 하다 보니까 원화라도 때려 뭐 딴 거는 인도네시아 루피 뭐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갈 것 같으면은 이거는 조금 뭔가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국내 업체들도 지금 수출업체들 비상 걸렸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가면. 화냈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아마 수출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환율의 수준보다는 네. 안정성을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겠죠. 그럼 왜 거기에다 맞춰서 이제 자기 비용도 통제하고 네, 이렇게 네. 수입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제 다만 이 방향성 자체가 큰 그림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달러는 대략 정점을 치고 좀 내려올 것 같다. 큰 그림은. 예. 긴 호흡에서는. 왜냐면은 미국의 하는 방향성이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방향성 자체가 지금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결국 무역수지 적자 줄이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리쇼링해서 일자리 늘리고 뭐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되면 미국의 달러 약세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산을 사는 것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그 피터슨 경제연구소 미국의 상당히 큰 연구소죠. 여기에서 그 세미나 달러의 소위 말하는 패권이 이제는 쇠락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이제 세미나를 했었어요. 거의 자료 중에 하나 차트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차트인데 저 밑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있는 건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있으면 해외로 나가는 금융 자금이 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금융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분홍색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금융 자금.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를 따지면 우리가 미국 주식 사는 거 이런 것들이고 위에는 미국 사람들이 해외에 뭔가 M&A도 하고 뭔가 해외로 나가야 될 거잖아요. 나가는 돈. 근데 저 사이에 지금 밑에 선으로 그려져 있는 게 경상수지인데 아래에 있으니까 적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두 개로 구분을 해놨는데 지금 경상수지 적자를 전체 미국에 들어가는 자금에서 빼고 나면 초과분이 남잖아요. 예. 저 자금이 정확히 저 위에 파란색 선하고 일치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가 딸려 올라가겠죠. 네. 그럼 미국의 해외 투자할 자금도 줄어들고 사실은 이 자체가 트럼프가 지금 의도하는 바는 자기네들 경상수지 적자는 줄이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데 구조 자체가 지난 26년간의 흐름 자체는 저것이 정확히 일치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의 뜻대로 되지 않고 지금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이 흐름 자체가 미국에 들어가는 자금 유입을 줄어들이면서 미국 자산이 달러 표시 미국 자산들을 전반적으로 사는 힘을 줄이는 역할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연결이 되면서 미국 달러의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자금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최근에 그 V자 반등이라는데 이거 다 외국에서 다시 들어온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들의 미국 투자 ETF 자금을 보면 요즘에는 전 세계의 절반 자금이 ETF로 움직이잖아요. 패시브 움직이는데 보시면 미국 채권 투자용 ETF 이제 해외 우리나라에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유럽도 많고 이제 이것이 최근 보시면 사실은 늘지를 못했어요. 최근에 한 달, 두 달 동안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 V자로 올라왔던
그 미국 주식 투자용 ETF 네네. 해외에 있는 이런 것들조차도 보시면 아래로 완전히 지금 내려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V자의 흐름하고 정반대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 자체가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을 스스로 막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엔 달러의 변동성이 꽤 있긴 하겠지만 큰 흐름 자체는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볼게요.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2,558, 그리고 코스닥은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716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4,900원이고요. SK 하이닉스가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1,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08만 원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1.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32만 원. 현대차가 0.7%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9만 900원이고요. 기아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9만 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 가운데 KB금융 지금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1.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지금 9만 5,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D 현대중공업 4.5% 강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하고 캐나다 33조 잠수함 프로젝트 참여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좀 호가에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로써 시가총액 6위짜리까지 올라왔습니다. HD현대중공업 호가는 42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0.5%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5만 4,500원, 에코프로빔. 알테오젠 호가 좀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 뉴욕 증시 쪽에서도 제약 바이오 쪽이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곧 2주 내에 의약품 관세가 좀 발표될 것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 이 부분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고스란히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HLB도 0.7% 하락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0만 4,900원, 에코프로 소폭 하락 예상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28만 2천 원이고요. 휴젤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37만 1,500원, 클래시스 하락 출발 예상되고 파마리서치도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38만 7천 원이고 펩트론 보합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2.9%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양시장 글쎄요. 오늘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코스피 코스닥 호가 자체는 분위기가 좀 엇갈릴 걸로 보여지네요. 네. 예. 지금 조금 이번에는 네. 연휴가 좀 다행히 시장 도와줬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연휴 예. 없었으면 시장 변동성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예. 컸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일단 뉴욕 증시가 지수선물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네. 달러도 지금 약간 이렇게 약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 원화 강세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소화를 해내려는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하긴 한데 좀 호가대로만 가준다면 다행이네요. 저도 오늘 넥타이 이거 며칠째 똑같은 걸 매는데요. 고민스럽습니다만 왠지 안 빠질 것 같은 느낌? 넥타이 색은 좀 중립적인데요. 아 그래요? 약간 블루도 있고 버건디도 있고 네이비하고 버건디. 그래서 상황 봐서 대충 얘기하려 했는데 뭔가 보아봐. 그러네요. 약간 코에 골면 코골이, 귀에 골면 귀걸이식으로 하시려고 했는데 너무 예리하셔. 너무 예리하셔. 예. 좋게 예. 좀 고급지게 표현하면 투트랙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양다리고. 좋죠. 그러니까. 그러게요. 둘 중에 하나긴 하겠죠. 대표님, 송 대표님, 오늘 밤에 있을 연준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구해. 세상을 구해. 망했을까요, 우리가? 아니 좀 망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뭔가 왜 좀
좀 누군가 옆에서 좀 다독거려줬으면 싶은 때잖아요. 약간 이런 표현 좀 엄마 같은 엄마가 예. 네, 뭐 이런 게 좀 오 해주는. 예. 그냥 무조건 다 받아주고 안아주고 그런 존재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고 그 중에 사실은 기대하는 게 연준 풋, 파월 풋을 사실 네. 기대하는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어쨌든 대부분 이번에는 다 동결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문제는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열어두느냐. 이제 6월, 뭐 7월 이렇게 쭉 그 이후에 있을 그러니까 회의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냐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해주냐를 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뭐랄까요, 좀 그러한 이제 넉넉한 편안한 이런 얘기가 나올 거냐보다는 여전히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썩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하게 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최근 들어서 나왔던 이제 지역 연은들의 조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거 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소위 이제 특별 그 보고서, 그러니까 그런 설문 보고서 중에 댈러스 연은, 그러니까 네. 텍사스주에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테슬라도 얼마 전에 거기로 본사를 옮겼잖아요. 네. 그래서 S&P 500 기업 중에 50개가 텍사스 안에 있답니다. 이게 세금 혜택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많이 옮겼네요. 예, 그렇게 있고 그 대신 텍사스 집값 많이 올랐다더만. 예, 그리고 예. 뭐 우리나라 사실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이런 데도 다 그 근처에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텍사스 쪽의 그 분위기가 어찌 보면은 지금 볼 수 있는 좋은 건데 질문했습니다. 댈러스 지역에 있는 기업들 그 관세 대응 방법 뭐냐? 이번에 관세가 올랐으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래? 물어봤더니 기업들의 대부분의 대답이 이건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인데 제조업이 좀 더 세긴 한데 비용 증가를 고객들한테 그대로 좀 옮길래. 예. 야, 나도 좀 살아야 돼. 나도 살아야 돼. 네, 이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내가 좀 그 관세 올라간 걸 비용을 흡수하겠어. 그 두 가지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뭐 새로운 국내 공처를 찾겠다는 등 아니면 미리 선취, 일단 재고 좀 쌓겠다. 그다음에 운용 규모를 축소하겠다. 뭐 아래쪽은 사실은 되게 일시적이거나 상당히 안 좋은 건데 결론적으로 저 두 개가 무슨 말이냐면 그 연준 입장에서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죠. 네, 정확히 그렇죠. 뭐냐면 그렇죠. 지금 제일 첫 번째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한다는 거는 연준이 그렇게 우려하는 물가 상승이잖아요. 예. 사실은. 예.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할 거다라는 것에 어찌 보면은 그러한 그 정성적인 소프트 데이터가 일단 첫 번째로 나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내부적으로 비용 증가를 흡수한다. 그럼 물가에는 좀 다행스러운데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고용에는 좀 안 좋은 얘기가 되죠. 기업 마진이 줄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거는 기업 마진이 좀 줄는 거니까 썩도 또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1번과 2번 자체의 대답이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대응 방식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 연준이 내가 모든 걸 받아줄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었고 1번 대답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아마 파월 의장이 새벽에 아마 그 Q&A를 할 때 아마 얘기는 저쪽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면서 우리는 좀 더 기다릴 거야.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금요일날 차이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으면 그러게요. 모르겠는데 예. 지금 고용지표가 잘 나온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그 데이터는 문제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그 전달 데이터를 5만 개 이상을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 마크 잔디라는 무디스 이코노미스트는 그걸 조정하면 실제로 17만 개가 아니고 12만 개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데이터 자체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좀 고용이 약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입장에서 시간을 벌 때 그 데이터를 활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용 나쁘잖아. 금요일 날 숫자 봤지? 17만 개나 나왔어. 예. 뭐가 문제야? 우리가 여기서 금리를 낮춰야 돼. 물가 올라갈 거가 지금 더 걱정이잖아. 네. 이거 저렇게 대답하잖아.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데이터 나왔네요. 지금 예. 17만 개 나왔는데 직전치가 18만 개인데 저게 그 수정하기에 저는 23만 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5만 개는 줄였어요. 이번에 이거 발표하면서. 하향 조정했네요, 예상치.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미국 고용도 사실은 약화되고 있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침체를 앞두고 미리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가 들썩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연준은 이번을 포함해서 당분간은 본인들의 그 소위 말의 톤이
상당히 뭐랄까 중립적 내지는 약간은 매파적인 얘기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자분들도 그걸 염두하면서 네. 연준에 너무 많은 배팅을 하시면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FOMC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7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뉴욕 증시 지금 올해 2월 19일 고점 대비로 전반적으로 20%가량 하락했다가 지금 또 빠르게 급반등을 나타내면서 한 마이너스 8% 하락. 그러니까 낙폭을 좀 많이 만회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약시장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약시장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기에는 좀 이른 감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아무래도 FOMC 결과 이번 연준이 어떤 금리 결정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시장이 좀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트럼프 관련 무역 정책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죠. 오늘 양시장 일단 출발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7% 올라갑니다. 2,578포인트, 코스닥 강보합권으로 722포인트입니다. 그래도 일단 출발 자체는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상승합니다. 지금 54,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3% 올라갑니다. 186,7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빠지네요. 1.8% 떨어지면서 165,0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0.9% 올라갑니다. 323,500원. 현대차가 약보합권이고요. 기아가 소폭 올라갑니다. 89,600원이고 HD현대중공업 5% 강세입니다. 앞서 좀 전해드렸다시피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나오션하고 캐나다 33조 잠수함 프로젝트 참여 소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조선주가 이제 무역과 관련해서 이제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섹터로 좀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런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상승 보입니다. 429,500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 올라갑니다. 837,000원. KB금융도 1.3% 상승하면서 94,5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떨어집니다. 4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이제 일라이릴리, 머크, 암젠 주로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2주 내에 의약품 관세를 내놓을 것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국내 증시 쪽에서도 그런 모습들은 이어집니다. 알테오젠이 3% 떨어집니다. 345,500원. 에코프로비엠은 강보합권이고요. HLB 0.3% 소폭 하락합니다. 57,200원이고 에코프로는 0.6% 상승 중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합니다. 273,500원. 휴젤이 2%가량 떨어집니다. 지금 367,500원, 365,000원까지 떨어지네요. 클래시스는 0.4% 상승합니다. 64,900원이고 파마리서치, 펩트론 모두 떨어집니다. 각각 주가는 383,500원, 167,000원. 리가캔바이오도 좀 많이 떨어집니다. 3.8% 하락으로 10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공주들 많이 올라가요. 대한항공이 6% 강세입니다. 22,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진에어도 4.9% 강세입니다. 9,390원, 에어부산도 3.6% 상승합니다. 2,120원이고요. 제주항공 3.5% 상승하면서 지금 7,0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티웨이항공도 3% 강세입니다. 아시아나도 3% 올라가고요. 한진칼 3.4% 상승하면서 8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주들 흐름이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HD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이제 팀으로 33조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오션이 3% 강세고요. HD한국조선해양도 3.6% 올라가고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다 올라가고요. HD현대중공업이 좀 탄력적입니다. 4.28% 올라가면서 42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산주들 좀 흐름 좋은데 지금 포메탈이 11% 급등합니다. 두 자릿수 상승률이죠. 4,385원. 그리고 LIG넥스원도 4.7% 올라가고요. 현대로템도 4% 올라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다 2%대 강세고요. S&T 다이내믹스도 2.3% 상승하고요. 빅텍, 한일단조 각각 3%, 5%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오늘 방산주도 흐름 좋습니다. 참 이게 전쟁 소식이 나니까
아이러니하게 주식시장에서는 또 방산주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양자 컴퓨터 쪽에서는 ICTK 그리고 KCS가 각각 1% 이상 올라가고 아이온 플러스도 9% 강세고 라온 시큐어도 6%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원전주도 좀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는 나온 소식이 체코 법원이 그 프랑스 전력공사 그러니까 EDF죠. 프랑스 전력공사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원전, 그러니까 한국수력 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자체가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6% 급락합니다. 25,800원. 그리고 G2파워도 6.8% 하락합니다. 7,0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특징 종목 섹터들 좀 체크해 보셨고 수급 상황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306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은 751억 원 순매수, 그리고 개인은 1,01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78억 원, 4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9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NDF 1,375로 나타났었는데 오늘 달러원 환율 정규장 마감 대비로 25원 30전 하락한 1,38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이제 달러원 환율 자체는 급락하네요. 예. 진짜 지난주 월요일 날 그때 머리쇼 플러스 시간에 네. 그 달러원 주간 차트를 보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거 쏟아져야 되는 그림인데 간당간당하게 쏟아져야 되는 그림인데 결국 쏟아진 게 쏟아졌고 네. 결국 1,400 밑에서 이제 짚어지는 레벨이 두 군데인데 1,380원하고 1,360원인데 일단은 지금 1,380원 개장해가지고 더 밑으로는 안 가거든요. 여기로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360까지도 한번 트라이냐, 자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 우리 뭐 코스피는 이렇게 개장초는 그거 했습니다만 요 200일선 돌파했는지 여부를 이제 오늘 하고 내일 FMC 이후에도 돌파되느냐 마느냐 그걸 이제 지수상으로 봐야 되겠고, 중간에 이제 업종별로는 또 그때 다르네요, 그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나저나 소장님 타이 세 개 예. 정확히 맞았네요. 꼭 맞을 나할 말만 타이 끄집어냅니다. 아니 왜냐하면 좀 혼조잖아요. 혼조인데, 네, 혼조. 야 이거 오후까지 봐야겠네요. 네, 그러게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외국인이 사주면은 지수는 플러스고 오늘은 코스닥에서 외국인 혼자 파니까 지수가 또 마이너스고. 뭐 외국인 선물에서 그래도 꽤 사네요 지금.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네. 항공주랑 아까 지금 체크해보니까 네. 한국전력도 좀 많이 오르고 있네요. 한전도 예. 오르네요. 네. 둘이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들. 네, 달러 그러니까 부채 많았나. 예. 환율이 지금 워낙 강세, 달러 약세로 가면은 달러 부채 부담이 줄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플러스 하나 있고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두 군데 다 유가 하락하면 그게 다 비용으로 통들었는데 비용이 줄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이 아까 항공주랑 한국전력 같은 정확히 두 군데에서의 그런 그 하락폭이 그대로 고스란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한국전력은 보니까 4월달 한 달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꽤 올랐네요. 한국전력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실 유가 효과도 예. 분명히 있겠죠. 사실. 예. 네, 네. 예. 지난달에 뭐 가끔 한국전력을 언급할 때마다 정민앵커가 옆에서 얼마나 쫑크를 주는지, 그 뭐 무거운 주식 뭐 그걸 언급을 하냐는 투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시계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게 지금 한 달만 놓고 봤을 땐 그런데 이제 굉장히 긴 시간으로 한 2017, 답답하죠. 18로 보면은 그 당시 4만 원대였잖아요. 네, 이렇게 네. 쭉 내려온 거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예. 왜냐면 예. 워낙 부채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전기요금 인상을 못 해가지고 네. 부채가 워낙 많이 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4만 원 갈 때가 아마 그때 아니었나 싶은데, 그 무슨 뭐 주말마다 그 경제지 주말마다 이렇게 보면 1면이나 2면쯤에 한 3분의 1 정도 통 광고를 해가지고 뭐 슈퍼 왕개미 무슨 뭐 특강 할 때 그때 국민주라고 한전 바짝 땡길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그 전기요금 변경을 해서 예. 요금을 올려줬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맞아요. 사실 그게 예. 효과가 있었거든요. 예, 예.
아니 그나저나 지금 미국에서 나온 지표 자체가 그러니까 고용 지표도 좋았고 앞서 보였던 그 서비스업 PMI도 물론 이게 심리 지표 소프트 데이터긴 합니다만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관세 영향이 아직 측정된 지표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관세가 이제 실행됐을 때 과연 누가 더 영향을 받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일기 때부터 많이 나왔던 그런 이제 그 카툰이라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은 그 트럼프가 바주카포를 쏘는데 바주카포?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깨다 메고 이렇게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실은 봤더니 뒤로 돌려서 쏴갖고 쏘면은 뒤에 있는 자기 편의 얼굴이 팡 터지는 이제 그런 그림이 그때부터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거 좀 찾아오시지. 네, 이게 딱 와닿게. 예. 네. 근데 사실은 지금도 뭐 똑같죠, 사실은. 그래서 트럼프 관세가 사실은 미국 자체를 자해하는 자해 공갈단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게 이번 지금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예상, 그러니까 이 기업 이익을 추정해서 이것이 앞으로 상향 더 올라갈 거냐, 줄어들 거냐, 이제 그 변화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제 차트를 제가 갖고 왔는데 파란색과 분홍색의 차이는 뭐냐면 이전보다 기업 이익이 앞으로 줄어들 거야 한 기업 수입니다. 기업 수인데 파란색은 S&P 500 기업 수고요. 그다음에 분홍색은 뭐냐면 MSCI EAFE,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파이스트.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들의 기업들로 만들어진 지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전에 제가 코로나 때랑 세계 금융위기 때 2008년과 2020년 두 군데를 하이라이트 해놨고 그 최근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지금 S&P 500의 기업 이익 하향 조정 기업 수는 과거 두 번의 금융위기, 그러니까 그 소위 위기 수준을 거의 2008년 수준이거나 코로나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까지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홍색은 보시면은 과거 평균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 이게 차이가 최근에 여기 이제 5월 1일자까지 가장 최근 업데이트돼 있는 건데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공급 사이드와 수요 사이드에서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용 수입해야 되는데도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자신들 뭐 어디다 팔라고 그랬더니 해외에서는 잘 안 사준다 그러고 자기네들 수요도 좀 줄 수 있고 이런 걱정 때문에 저렇게 급등 이 하향하는 기업 수가 늘고 있는데 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여차하면 공급 사이드에서는 사실은 미국에만 수출 안 하면 나머지에서는 서로 지금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지금 최근 들어서 그 자유무역 협정들이 지지부진하는 게 잘 맺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영국하고 지금 인도하고도 지금 FTA 말씀이죠. 협상하고 네. 있고 지금 뭐 유럽하고 지금 7년인가 지지분했던 호주와의 협상도 지금 타결 직전까지 가 있고요. 미국 보란 듯이.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때문에 그 사이에 지지부진했던 오히려. 것들을 네, 살려고 다 서로 이렇게 힘을 합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엔 못 팔아도 나머지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랑 재정 부양책을 유럽이랑 지금 중국이 쓰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재정 부양책을 쓰면은 그래도 수요는 어느 정도 자국에서는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에 비해서는 나머지 선진국 기업들의 이 하향폭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결국 연초 이후에 미국보다는 나머지 선진국 지수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여전히 잘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방향이 미국의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뭔가 극적으로 변경시키지 않는 한 점점 더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최근에 기업 이익 하향 조정수의 큰 격차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이제 미국 뉴욕 증시에서 애플, 뭐 테슬라. 근데 최근에 보면 팔란티어를 또 엄청 많이들 갖고 계세요. 예, 예. 근데 팔란티어가 왜 갑자기 이렇게 12%나 급락을 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 실적 자체는 괜찮았잖아요. 근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못했고요. 예상치보다 그다음에 못했다. 두 번째로는 엄청 비싸요, 그 회사. 워낙에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측면에서 PER이 제 기억에 고점 갔을 때는 PER 150배 뭐 이랬을 겁니다. 최근에 200배도 찍었다는 거죠. 예, 뭐 그 정도 갔다가 근데 너무 비싸서 다른 평균 기업의 지금 20몇 배나 지금 비싸기 때문에 웬만큼 이익 성장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사실은 저 주가 수준이 그 정당화되기 좀 어려운 수준까지 지금 주가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기존에는 엔비디아에 다 가 있던 AI 투자 수요가 예. 이제 그럼 AI가 이제 대중화되면은 그걸로 돈 벌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AI 소프트웨어. 네.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야? 팔란티어. 뭐 그렇죠. 이런 식의 사실은
프락시 투자라고 하잖아요. 예. 딱히 눈이 안 보이니까 쟤를 찍어갖고 사실은 보낸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프락시 투자는 어느 순간 가면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티플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것을 네. 다 받아내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파린터의 주가가 최근에 이제 급락하는 이유가 저기에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처럼 뭔가 변동성이 크고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는 멀티플이 높은 기업들은 언제든 저런 식의 급락이 나타날 수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들은 좀 뭐랄까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저렇게 비싼 주식 들어갈 때는 그 정도 또 뭐 각오하고 들어가신다고 봐야죠. 뭐. 그렇죠. 근데 이게 항상 보면은 벌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예. 네. 아니 근데 또 이제 주말 사이에 우리 연휴 사이에 또 화제가 됐던 게 우리 버커시 해스웨이의 워렌 버핏 옹이 이제 연말에 가면 은퇴하신다고. 그렇죠. 참 전설이죠. 언제부터 워렌 버핏입니까? 저 학창 시절부터 들었던 워렌 버핏 같은데. 그러니까 30살 넘어서 30살 넘어서 시작해갖고 지금 60년 직장 생활을 60년 하시고 지금 은퇴하시는 거잖아요, 버커시에서. 아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 사실은. 예. 지금 그런데 뭐 90몇 세 두 가지 되셨으니까.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보니까 신한은행 리포트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놨네요. 국내 언론에서는 잘 안 다뤘는데 달러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셨네. 그럼요. 저 워렌 네. 버핏이.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코카콜라는 그렇게 평생 들고 있었어도 테슬라는 안 샀네요. 보니까. 야, 이분도 고집 있으셔. 버핏 스타일에는 테슬라는 살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신 분이겠죠, 확실히. 그렇죠. 애플도 뒤늦게 사셨잖아요. 예, 2016년인가에 예. 사갖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성과를 냈는데 애플처럼 숫자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꾸준히 나와야 되는 소위 그다음에 경제적 해제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해자. 네, 예, 그렇죠. 소위 이제 딱 장벽이 딱 쌓여 있어갖고 아무 함부로 못 쳐들어오고 예. 내가 내 이익을 잘 지킬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애플은 엄청난 소위 그 소위 말하는 애플바라고 보통 표현하지 네,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이 다 애플 폰 쓰고 이런 거 보고 공부하기 시작해갖고 샀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느리게 가지만 그러니까 느림의 미학이죠. 어찌 보면은.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 그래서 사실은 되게 쉬워 보이지만 그래서 저는 버핏이 했던 말 중에 되게 기억에 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니 당신 하는 방식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왜 사람들이 안 따라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딱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천천히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예. 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해서 내 방식을 못 자차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버핏동의 이제 향후 코멘트나 이런 건 듣기 어려울 텐데 그래서 말씀 주신 대 명심해야 될 게 트럼프한테 사실 경고를 보낸 거죠. 이렇게 하면 미국 통화, 소위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 있으니 조심해라. 여차하면 나조차도 통화를 다변할 수 있겠다라고 예, 얘기를 원인을 예. 하나 준 거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버핏의 스타일 자체는 정말로 기다리면서 좋은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오래 가져가는 거 그것만이 이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다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들이 새겨 들어야 되고 근데 참 범위는 쫓아가기 어려운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버핏동도 뭐 30대, 40대 젊은 시절이 있었으니까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 해볼 만합니다만 이제 뭐 60대, 70대 접어들어서 주식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뭐 시간이 있습니까? 3배짜리 해야죠. 뭐 빨리 후다닥 쇼부 봐야죠. 근데 그것도 또 대박 아니면 쪽봐. 좋은 재밌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버핏이 지금까지 평생 이뤄온 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의 90%는 60 이후에 생긴 겁니다. 오. 예. 그러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그 이후에 30년 동안 자시 전 재산의 90%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마시고 버핏이 얘기하는 대로 천천히. 네. 오늘 이게 가장 머리에 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시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혼조세입니다. 코스피가 0.14% 강세로 2,562포인트 가리키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의 부진으로 1% 가까이 내려갑니다. 현재 715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외국인 금액은 소폭이지만 166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도 737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719억 원 팔아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죠. 여기서는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만 팝니다. 외국인 322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 개인 역시도 372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항공과 조선 그리고 우주항공과 국방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생물공학과 제약, 기계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항공주가 일제히 상승합니다. 오늘 환율 25원 30전 내린 1,380원에 개장을 하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대표적인 환율 하락 수혜주인 항공주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대한항공이 6.67% 강세로 거래가 22,350원, 진에어도 5.25% 강세로 거래가는 9,440원입니다. 밖에 에어부산이 6.6% 오름세로 2,18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TA항공이 3.7%, 제주항공도 4% 가까운 강세 보여줍니다. 조선주 역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입찰을 위해 33조 원 규모의 공동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HD현대중공업이 3.3% 강세로 거래가 42만 2천 원이고요. 한화오션도 2.53% 오름세 보여줍니다. 거래가는 8만 900원입니다. 밖에 HD한국조선해양이 1.26%, 삼성중공업이 2.26%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HJ중공업까지도 1.16% 강세로 거래가 7,83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산주도 들썩입니다. K방산기업들의 글로벌 수출 물량이 늘어나며 100조 원에 가까운 수주 잔고를 쌓아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위협을 받으며 수모를 겪은 캐나다의 주요 언론 매체에서 한국의 방산 능력을 집중 조명해서 K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주 내에서는 평화산업 20.17% 급등하면서 거래가 1,275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포메탈도 23%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4,875원. 그 밖에 대한항공도 방산주에 속해 있는데요. 6.9%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한일단조가 8.8%대 오름세로 거래가 2,445원, 사면까지도 5.46%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소식에 로봇주가 연이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E&M 같은 경우에는 시장 소속부 변경 소식에 2거래일 연속 상한가입니다. 1,402원 기록했고요. 포메탈이 24% 시세 분출하면서 4,935원대, 사면이 5.3% 오름세고 LRG 넥스원도 4% 넘는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34만 4천 원. 더불어서 제우스까지도 2% 가까운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13,320원으로 집계됩니다. 현재 코스피 2,570선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과 방산, 항공주가 시장 상승 끝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36,890선으로 소폭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일본 증시도 지난 이틀간의 휴일을 마치고 오늘 이번 주 첫 거래일을 시작했는데요. 2주 이내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잘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토픽스도 0.4% 오르고 있고 달러엔 환율은 142엔대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일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3위는 넥슨 재팬입니다. 작년 연매출 4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4분기에 적자 전환하면서 성장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도 내리막길을 걸었었죠. 그러나 넥슨이 올해 3월에 선보인 첫 신작 마비노기 모바일과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 나란히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또 회사가 강조해온 IP 확장 전략도 본격적으로 시동에 걸리면서 주가가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일학개미가 매수 우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2위는 미국 장기채 NYG ETF입니다.
일본은행이 시장의 관측대로 기준금리를 0.5% 정도로 2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우에다 가지오 일본은행 총재는 미국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본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는데요. 다만 물가가 안정적으로 오르면 단계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에 제동이 걸리면서 엔화가 소폭 약세로 돌아섰는데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이라케미가 매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넥스트 펀드 니케이 레버리지입니다. 지난주 니케이 지수는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관세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고 또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 또 미중 간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났는데요. 이에 이라케미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받은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닛산이 오는 2026년부터 미국 시장에 선보이기로 했던 순수 전기 세단에 대한 계획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종류의 순수 전기 세단에 대한 생산 및 판매 계획을 모두 철회하고 SUV 중심의 전략으로 개편하는데요. 이번 결정은 미국 자동차 시장의 상황이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회사 측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미국 내 세단 시장에서 가격이 높은 전기차의 경쟁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을 통해 시장에 적절한 제품을 적절한 시기에 내놓겠다는 닛산의 기본적인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회사 측이 2028년 중반부터 새로운 전기 SUV 세 종을 생산할 거라고 밝힌 만큼 새 모델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일본은행이 2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행은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0.5%로 대폭 낮췄는데요. 내년 실제 GDP 증가율 전망치는 1%에서 0.7%로 낮췄습니다. 이처럼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배경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여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일본은행은 각국 통상 정책의 영향으로 해외 경제가 둔화해서 일본 기업들의 수익 등도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완화적인 금융 환경에도 성장 속도가 둔화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요타가 웨이모와 손을 잡고 자율주행 기술 향상에 나섭니다. 양사는 각자의 장점을 결합해서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을 공동 개발할 예정인데요. 웨이모의 첨단 자율주행 기술과 도요타의 풍부한 자동차 제조 경험을 접목시켜 상용차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미국 금융매체 모틀리풀은 자율주행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밸런스 또한 두 회사의 협력이 궁극적으로 더 많은 도요타 브랜드의 로보택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연휴로 이틀 휴장 후 이제 오늘 이번 주 첫 거래를 맞은 국내 증시입니다. 지금 섹터별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 한번 좀 네. 집중적으로 짚어주는 코너입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본부장. 안녕하세요. 네, 네. 연휴 때 좀 쉬셨나요? 아니면 뭐 계속 시장 보셨나요? 네, 저는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들과 열심히 보냈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아직 놀아줘야 되는 네, 나이구나. 맞습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월화 휴장하고 이제 오늘 수요일인데 느낌은 뭐야? 월요일 네. 같기도 하고 뭐 주말 같기도 하고 묘합니다. 월요일 흐름이. 같아요, 월요일. 월요일 같죠. 네. 지금 개장 후 흐름 어떻게 보세요? 지금 2,570이 좀 버겁긴 버겁습니다. 200일선이 있어서 그러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관세 부과가 시작된 이후에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이 시장에서 부각된 이후에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네. 나서 지금 반등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는데 그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밀렸던 부분은 상당 부분 지금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이 현재까지는 좀 부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뭐 미국 쪽에서 취해준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금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FOMC 회의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 이 달러가 굉장히 약세로 움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 환율 같은 게 사실상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좀 떨어지고 우리 원화 가치가 좀 올라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이런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더 안정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이 관세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되기 이전 수준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오늘은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금 저항대에 어느 정도 닿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탄력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여기서 좀 기간을 옆으로 좀 횡보하는 구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특징적인 섹터는 원전, 조선, 바이오 이렇게 좀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전 좀 여쭤볼게요. 이제 원래는 그 현지 시간으로 7일 프라하에서 지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 서명식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보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프랑스 전력공사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이게 인용됐단 말이죠. 받아들여져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체코 원전 지금 계약이 보류가 된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네, 일단 뭐 체코의 정부와 예. 그리고 경쟁 당국에서는 일단 우리나라 쪽에 대해서 굉장히 큰 표를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프랑스 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일단 가처분이 인용이 된 부분이긴 하지만 추후에 시간이 지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한번 수주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붙을 가능성이 결국엔 최종 계약을 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이게 참 재밌죠.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오케이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경쟁 당국에서도 오케이를 한 상황인데 법원 쪽에서 이제 가처분 인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밀렸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원전 관련주들이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저는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쪽에서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법원에 이야기한 부분은 부담이 되지만 제 생각에는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분명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의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간헐적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원전이라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모르겠지만 규모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오늘도 보시면 현대건설이라는 기업도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건설 쪽으로 우리가 엮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아랫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제 원전을 본다라고 한다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기업이지만 BHI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규모가 좀 작아서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이 아니라 규모가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쪽은 어떤가요? 지금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이쪽이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요게 그러면 지금 미중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이 관세 전쟁 와중에 우리가 조금 재평가가 이루어질 만한 어떤 그런 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뭐 미국이 중국을 네. 규제함에 따라서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지만 정확하게 좀 말씀드려보자면 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저는 낙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형주이기 때문에 낙폭이 다른 중소형주들에 비해서 좀 적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뭐 화면에 소부장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좀 작은 기업들 위주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넘게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테크윈 같은 기업들도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뭐 53,000원대, 53,000원대에서 26,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볼 부분은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맞지만 구조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앞서 나가고 있는 선도 기업들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미국의 엔비디아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밀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라든지 뭐 D램과 낸드 우리가 레거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품들의 가격 상승폭을 본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우리가 HBM 쪽이라든지 AI 쪽으로 어떻게 보면 좀 국한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분야라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레거시 쪽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소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 초입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SK하이닉스가 2024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만 그 2023년도로 돌아가 본다면 2023년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2024년도가 좋아진 원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도체 우리가 사이클 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좋을 거고 2026년도에도 좋을 건데 여기에 AI라는 성장성까지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되는 섹터이긴 하죠. 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소재단에 대해서 중국 기업들이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고평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올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반등, 기술적 반등,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셀사들을 이야기할 때는 ESS 쪽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력 저장 장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이 붙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들어가 본다라고 한다면 ESS 같은 경우도 소재단이 필요한데 그 소재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들이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에 대한 수급 자체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ESS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장 동력으로 가져가는 것은 맞지만 2025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넘어올 때 ESS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2026년도로 넘어갈 때는 그 성장성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우상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낮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네. 요거는 제 개인적인 거기도 한데 워낙에 한번 이 시세도 나고 많은 분들이 한번 많은 분들의 손을 탔던 종목이라서 한미반도체 말이에요. 예. 이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거 다시 한번 영광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 좀 더 쉬어야 됩니까, 이거? 일단 제 생각에는 네. 한미반도체가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팩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네. 분명히 기술력이 입증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주가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 6월 달에 고점까지 도달할지 여부는 지금 당장에는 파악이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내로는 반등이
어렵다. 그러니까 2024년도 고점까지를 돌파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원래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과거의 그 혜자를 누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잠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라는 생각이 든 게 예.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요.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예. 기술력이 떨어진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주가라는 것이 한번 강하게 시세가 나온 이후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한 10만 원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저는 부담되는 가격대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지위에서 경쟁자가 생겼다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항공주들이 오늘 시세가 엄청나요. 지금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바로 갭상승 출발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달러 환율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화 강세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부채도 다 달러 표시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다가 그동안 유가가 떨어지는데 그 빛을 못 봤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빛을 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으로 봐야 돼요. 외국인들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일단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달러 원 환율이 네.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모멘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유가가 빠지는 것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비용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가가 밀리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유가의 흐름과 항공주들의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반비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 같은 경우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 원 환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러로 표기가 되고 있는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로 여행을 갈 여행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항공주들이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자금이 좀 몰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죠. 추가적으로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의 모멘텀도 어느 정도 받아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 전반적으로 지금부터 항공주 같은 경우는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한항공이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도 주가가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진에어라는 기업이라든지 몇몇 기업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글로벌 시장의 경기 자체가 좋을 때 항공주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유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경기가 좋아야지만 이 물동량도 늘어나고 여객 수요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가와 완전히 결부해서 완전히 연관지어서 항공주들을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1,460원, 80원 할 때 하고 지금 1,380원대, 70원 이쯤 되면은 갑자기 생각이 달라질걸요. 여름 휴가를 갔다가 야 가까운 데 한번 나가보자 이런 생각하고 한번 검색해보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체감이 달라요. 체감이 다르죠. 예. 그렇긴 한데 진짜 국내는 너무 처참해요. 다녀보면은 너무 사람 없고 가는 데마다 식당이고 숙소 간에 진짜 망한 데가 너무 많아요. 진짜 대한민국 이렇게 국내 여행 이렇게 드라이브 삼아 아니면 다녀보시면은 좀 이렇게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녹아 없어지나? 서울에만 있으면 몰라요. 서울에만 있으면 모르는데 조금만 교외로 나가든지 지방으로 뭐 이렇게 나가 보면은 야 여기가 옛날에 그렇게 관광열차 막 대전에서 오고 하던 그 동네야 싶은 데가 너무 많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너무 없네요.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죠. 예. 예. 그 와중에 이제 주식만 가기를 갖다 바라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하긴 합니다만 요것도 한번 봐주세요. SK텔레콤 네. 이거 이후에 KT하고 LG유플러스가 신고가 경신 중이네요, 이거. 네, 일단 뭐 SK텔레콤의 네, 영향도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향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생각보다 이 후폭풍이 굉장히 예. 거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중장기적으로 SK 쪽에 대한 점유율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신용 매수를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통신주들을 가만 살펴보면 체크를 해볼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50%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 말고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와야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KT와 LG U+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인 방어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이런 식품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방어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방어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 갈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미 다른 쪽에서 주가의 흐름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경계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너무 내가 생각했었던 섹터들에 대해서 국한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너무 막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주가가 안 올라간다라고 해서 다른 쪽에 대한 관심을 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은 성장주가 무조건 강세를 보이는 시장은 아니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의약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지금 엄청 많이 떨어져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이제 의약품 관세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럼 국내 기업들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일단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미국 쪽에다가 많이 수출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료 의약품 기준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제약 바이오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투심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올 때마다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내일 FOMC 회의가 진행이 될 텐데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붙는다라고 한다면 제약 바이오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죠. FOMC 결과가 나올 텐데 일단 시장 자체는 혼조세고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힘을 못 쓰네요. 그래서 예. 코스닥 지수가 좀 밀리는 네. 감이 있고 그래도 이 200일선 돌파를 갖다가 자근자근 씹으면서 삼키네요. 네. 그냥 급하게 삼키는 게 아니고 네. 코스피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러면 체력이 좋아지는 그런 거죠. 거죠. 네. 자근자근 씹으면서 가는 거, 다지면서 가는 거 좋아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드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